안녕하세요. 오늘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명섭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논의의 필요성과 문제 제기, 2장에서는 교류협력법제에 개요하고 우리 남한의 대북제재 문제, 3장에서는 오늘의 이제 주된 내용인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그리고 마지막에 제재 효과와 해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제재 효과와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앞에 내용들을 통해서 각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논의의 필요성과 문제 제기입니다. 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그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모든 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대북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가 없고, 또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립한 대북 정책은 매우 공허하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그런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기에 대북 제재의 법적 근거가 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 등 개별 국가는 또 대북 제재를 왜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대외 의존도가 낮은 북한의 경제 구조 특성상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의 핵심인 대량 현금, 벌크 캐시 제공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동안 해오던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개성공단 사업은 현금 대신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 대가를 에스크로우 제도를 통해서 제3자한테 신탁하면 이것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해법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해법이 지금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현실성 있는 해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때는 미국 법전, 연방법전이죠, US 코드가 제9228조 B에 보면은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조문을 원용하여서 북한으로부터 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통 증진, 또 민주주의적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 등에 필요한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고 30일부터 1년까지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근거해서 개성공단 사업이 한반도 평화통일 기여의 증진에 꼭 필요한 거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 면제를 주장한 견해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견해를 가지고 미국 의회까지 찾아갔었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공공인프라 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외 예외로 인정되어 있어서 북한하고의 철도 도로 사업은 가능하다, 이런 견해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인도적 지원 사업은 남북한이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가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랄지 또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만 면제되면은 남북 교류 협력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또 한편으로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국제사회 제재가 면제되면은 북한은 특히 남한하고의 경제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대북 제재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교류협력법제하고 남한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이런 경제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교류 협력을 하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남한이 제정한 법규가 적용될 거고, 또 북한 영역 내에서는 북한이 제정한 법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법규가
그 서로 양자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틈을 메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남북한 간에 체결한 여러 가지 합의서들이 또 법규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또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기에는 국제법규, 대표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거죠. 그런 게 적용될 거고, 또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그 개별 제재법들 같은 개별 국가의 여기에 적용법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이렇게 다층적으로 중첩적으로 이렇게 막 적용되면서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법규 면에서는 좀 복잡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특히 뒤에 빨간 4번, 5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남북 경협 역사는 뭐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분단 직후부터 남북 교류 협력이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48년 8월 그 해방이 되고 나서 한동안은 그 서로 교역이 있었고, 특히 우편물 교환 같은 것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한 일주일 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우편물 교환 얘기고, 일반적인 남북 한 간의 교역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은 1949년 4월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48년 말에 이때는 교역이 허용됐기 때문에 화신무역의 박흥식이라는 분이 앵두안이라는 배에 원목과 뭐 고무 이런 걸 잔뜩 싣고 북한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원산항에 그 물건을 내리고 흥남부대에 들려서 북한산 비료 같은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12월 달에 이 배가 이제 원산에 간 상태에서 49년 그 1월 달에 우리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제1호로다가 박흥식 회장이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보낸 물건이다 해서 배를 억류하고 선원들도 억류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에 선원들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남북교육 정지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이때부터 정식적으로 남북한 간의 교육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이 88년 77 선언을 이제 통해서 남북교육의 무조건 개방 방침을 내리죠. 여기에 의해서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으로 그 2010년 5월달에 5.24 대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고 있던 개성공단이 2016년 2월달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단이 되면서 사실상 남북한 간의 모든 그 교역 그리고 경제협력 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물론 2018년 현 정부 들어와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창 올림픽도 하고 뭐 이런 성과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잠시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경색된 남북관계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남한이 제정한 법률은 간단히 보면 그 90년에 제정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그 이후에 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또 남북교류협력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각 개별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것이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왕래를 하고 무역을 하는 그 상황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이 화면에 있는 외국환거래법이랄지 뭐 무역보험법이랄지 대외무역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북한은 이러한 법에서 말하는 외국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하고 사람이 왕래를 하거나 물건이 오가거나 뭐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이런 법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법들은 외국하고의 관계를 규율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이 많은 법률에 있는 내용을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이 교류협력법 26조에서 이러한 외국과의 왕래랄지 무역과 관련된 법들,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들을 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26조에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77선언하고 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을 낼 때까지 남북한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람이 북한을 가거나 북한 사람을 접촉하거나 북한에 뭘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것들은 국가보안법상 전부 다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처벌 대상이었죠. 근데 교류협력을 하는 게 겉으로 모양은 똑같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나 교류협력법에서 정부 승인을 받고 하는 행위나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행위지만은 그 목적이 교류협력에 있느냐 반국가 목적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고 아니면 신고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남북한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국가보안법이고 교류협력 목적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 목적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할 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시스템으로 지금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됐죠. 이 볼륨이 좀 작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 대고 해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남한의 제재,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남한의 제재가 이제 오이사 조치가 있죠. 이것은 2010년 5월 24일 날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인데, 그해 3월 달에 천안함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이라는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 간에 그동안 북한하고 이루어졌던 모든 그 교류협력을 중단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유아 지원 사업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만 제외를 합니다. 2010년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은 이미 그 전에 2008년도에 박원자씨 사건을 계기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죠. 하지만 2010년에 오이사 조치가 계속 유효하다면은 또 사실상 지금까지 유효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도 오이사 조치에 의해서 법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그런 상태죠. 물론 오이사 조치가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은 많았습니다만은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몇몇 기업들이 소송을 했다가 정상들을 소송했다가 다 패소하면서 그 판결문에 보면은 오이사 조치를 대법원에서도 합법적인 조치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뭐 북한에 대해서 북한하고 뭔가 교류 협력을 하려면은 이 오이사 조치가 해제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천안함 그 원인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별다른 조치도 안 하는 상태에서 오이사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뭐 국제사회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일부 완화가 되거나 뭐 해제가 되거나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정부의 조치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조치를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오이사 조치는 사실상 그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신조치로 구조치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 국민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오이사 조치 해제하자 하면은 뭐 해제를 할 수도 있죠. 다만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런 유감 조치, 유감 표명 내지 최소한 아니면 어떤 적극적인 그 사과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뭐 유엔과 미국 말고도 각 나라마다 대북 제재 조치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93년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네바 합의를 하고 우리가 북한의 경수로를 져주고 뭐 중요 공급도 해주고 이러면서 북한이 이제 이제 핵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 됐죠. 특히 이제 2006년에 장거리 미사일 태포동 2호 발사도 하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미사일 관련 물자, 상품, 기술, 재원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보리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달에 1차 핵실험을 하자 바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통해서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그 제재 완화랄지 뭐 면제랄지 하는 것은 대북제재위원회를 위해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또 대량 살상 무기 관련된 품목이랄지 사치품 뭐 이런 것을 북한에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2차 핵실험을 하죠. 그래서 모든 무기 관련 물자 수출 금지 등 1874호 안보리 결의가 있었고, 2013년에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를 계기로 이건 이제 발사는 2012년 12월 12일 날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해인 1월 23일 캐치얼 조항, 모든 것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이런 조항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엄청나게 확대하고 강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온 게 대량 현금, 벌크캐시 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이 대량 현금을 송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때까지는 이 대량 현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랄지 뭐 미사일에 이제 쓰이는 그런 대량 현금만 송금만을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또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하고 안보리 결의 20945를 통해서 또 제재가 더욱 강화가 되죠. 이때 여기 빨간 글씨 써 있는 것처럼 북한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 및, 여기 뒤에를 잘 보시면 대량 현금을 포함한 금융 및 기타 자산 재원 이전 금지 의무화라는 제재를 하게 됩니다. 벌써 2013년에 대량 현금만이 아니라 대량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융, 기타 자산 재원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도 뭐 대량 현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만 모색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안보리 결의하고는 좀 결이 다른, 여기에 좀 이게 반영 안 된 그런 안들이 되겠죠. 물론 이때까지도 대량 현금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이런 거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4차 핵실험하고 바로 이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자, 요걸 계기로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도 문을 닫게 된 거고, 3월 3일 날 그 직후인 3월 3일 날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발의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뭐 금융제재 쪽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금융기관 사무소 은행계좌 개설을 다 금지시키고, 기존에 있던 것도 90일 내에 다 사무소를 폐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관련 그 활동과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역 관련 공적 사적 금융 지원이 금지가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제재들이 많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취해지게 되죠. 그리고 9월 달에 또 5차 핵실험이 있게 되자 2016년 10월 30일 2325호를 통해서 이때 이제 기존의 대량 살상무기 관련된 금지가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관련 금융제재에서 이 대량 살상무기 연관 조건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무기에 기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그 금융제재를 이제 일반적인 금융제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성격이 이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반적인 경제 제재로 완전하게 바뀌면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일 또 안보리 23565를 통해서 또 그 몇몇 이제 제재 대상자 단체와 개인들을 추가로 이제 또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017년 들어와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자 이때부터는 그 일반적인 금융제재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수출금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외로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 철광석 이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뭐 해산물 수출도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북한하고의 어떠한 합작 사업, 여기는 합작법에 말해서 말하는 합작 같은 형태가 아니라 북한하고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북한하고의 어떠한 그 같이 하는 신규 사업을 다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더 확대하지 못하도록 또 금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해 또 6차 핵실험이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바로 이제 또 더 그 요건을 강화해서 정유 제품의 공급량을 상한선을 이제 200만 배럴로 이제 줄입니다. 그리고 원유 공급량도 기존에 이제 허용했던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특히 그 북한의 주로 이제 수출하던 석유 수출을 또 금지시키고, 또 북한의 외화벌이의 주된 수단이던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을 다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 인프라 사업을 다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국내 여러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좀 잘못 보도된 게, 우리 잘못 알려진 게 이제 뭐 공공 인프라 사업은 그 제재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예외로 인정됐던 것은 북중 간에 그동안 쭉 해오던 그 압록강에 사는 수력 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러시아산 석탄 수출을 위해서 라지나산 항만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철도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공인프라 사업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 그냥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죠. 안보리 결의를 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 특히 중국, 러시아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그 면제를 해준 거죠. 그리고 뭐 그 밖에 모든 그 공공인프라 사업도 다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던 사업도 이 두 가지 예외를 빼놓고는 120일 내에 다 폐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안보리 결의가 있었던 2017년 12월 20일 2397 호에 의해서 정유 제품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0만 배럴로 또 대폭 감축을 하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던 그 노동자들을 24개월 내에 다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12월 말쯤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북한 근로자들이 다 귀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출 금지 품목으로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뭐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이런 것을 이제 다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2017년 23975까지의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은 북한이 뭘 수출하거나 북한에 돈을 보내거나 이럴 수 있는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 정부 들어와서 북한하고 뭐 예를 들면 개별 관광이랄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모든 게 안 된 게 이 안보리 결의의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재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는 인도적 사업도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계속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 대부분이 이런 그 안보리 대북제재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나온 아이디어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보리 결의는 어디서 나오냐? 공식적인 그 회의석상에서 대한민국의 아주 저명하신 뭐 헌법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북한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데 왜 안보리 결의를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그런데 안보리 결의는 남북한 간의 어떤 뭐 약속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엔과 유엔 회원국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고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고, 그래서 유엔과 유엔 회원국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지, 거기에 남북한 간의 관계가 국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유엔 회원국이냐? 유엔 헌장 수립될 당시에 유엔 회원국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추가로 유엔 회원국이 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건이 이렇습니다. 유엔 헌장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한 그 밖에 평화 애호국 모두의 개방. 그래서 요건은 이제 뭐 이 유엔 헌장을 준수하는 평화 애호국입니다. Peace Loving State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유엔의 그 목적이 헌장 1조 1호에 따르면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는 정의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두 가지 그 수단을 줍니다. 즉 평화에 대한 위협이랄지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권고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 그리고 제42조의 군사적 조치 규정에 따라서 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1조의 비군사적 조치의 대표적인 것이 경제 제재입니다. 유엔 출범 이후 42조의 군사적 조치 규정에 따라서 군사적 조치를 취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평화유지군 파견이 되는데, 평화유지군 파견은 비군사적 조치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유엔 헌장 42조의 군사적 조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41조와 42조 중간에 있는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대북제재 결의는 유엔 헌장 41조의 비군사적 강제 조치입니다. 여기에 의해서는 그 내용상 유엔 안보리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안보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국에게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 통신 및 다른 교통 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뭐 이런 거고,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 제재 조치가 가장 주된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 제재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국제법이나 이러한 국제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 취하는 국제기구 결의에 입각해서 행하는 징벌적인 경제적 강제 조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41조의 경제 제재와 기타 비군사적 조치를 취했는데도 이걸로 인해서 뭔가 충분히 해결이 안 된다,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게 42조의 군사적 조치인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군사적 조치를 실행한 바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문제까지 고려하고는 있지는 않죠. 그럼 이 안보리 결정이 왜 구속력이 있나? 유엔은 총회와 안보리가 이제 주된 기구인데, 유엔 총회는 안보리 같이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어떤 권고적 효력만을 내릴 수가 있고, 법적 구속력 있는 모든 결정은 유엔 안보리만이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회원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헌장상의 그 의무하고 다른 나라 체결한 어떤 조약에 의한 의무하고 이 안보리 결의에 따르는 그 의무가 충돌할 때는 유엔 헌장 103조에 의해서 이 안보리 결의에 따르는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하도록, 우선적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유엔이 안보리 결의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 결의를 이행하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그 수단이 다릅니다. 어떤 법을 규정을 해서 이행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는 안보리 결의 그 자체가 그 어떤 국내적 효력을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회원국이 이러한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 회원국에 대해서 다시 또 유엔 헌장 41조나 42조의 그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안보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 안 따르면 안보리가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거 좀 시간이 지난 자료입니다만 2019년까지 한 70개 회원국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그 이행 보고서를 계속 제출을 해옵니다. 70개국이 나머지는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별 관련이 없어서 보고서에 내용이 없는 거고,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이렇게 이행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안보리 결의 2375호 2017년 2375 제 18항에 의하면은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안별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협력도 남북 협력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심지어 인도적 지원 사업도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엔 안보리와 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안보리는 그 다음에 기타 이사국 10개국으로 해서 15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절차적인 사항을 빼놓은 모든 그 어떤 실체적인 내용이 있는 결의는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찬성을 하고 기타 이사국 4개, 그래서 총 9개국 찬성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채택이 안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 2017년까지 안보리 결의는 대북제재 관련한 모든 결의는 중국, 러시아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뭐 그렇다고 기타 이사국이 반대를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북제재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 간에 미국 뭐 포함해서 이렇게 어떤 큰 그 이제 합의를 하고 서로 그 단계별로 이행하자는 그런 안이 많이 현 정부 들어서 제시가 됐죠. 그리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서로 뭐 이렇게 그 북한이 어떤 예를 들면 뭐 연면 핵시설을 이제 폐쇄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면 그거만큼 제재를 완화해주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하면 또 제재를 그만큼 완화해주고 이렇게 가는데 북한이 중간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냐 하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스냅백 조항입니다. 해결책 안 하면 기존에 그 완화했던 걸 다시 제재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안보리 그 결의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스냅백 조항은 사실 뭐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뭐 서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지키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키면은 뭐 기존 거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추가적인 그 예를 들어서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결의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중국,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됐죠. 러시아도 뭐 제재 대상 3개국 중에 하나고 중국과는 무역 전쟁을 계속하면서 또 최근에 뭐 어떤 군사적인 그런 충돌 우려까지 생기는 이런 상황인데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주도해서 어떤 추가적인 제재를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안보리 수립했다가 아무런 결의를 채택하지 못했죠. 그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그 합의만 했다가 합의를 북한이 이행 안 했을 때 스냅백 조항에 의해서 다시 예전의 제재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맹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떤 남북 교류 협력을 하려면 사안별로 이 대북제재위원회 뭐 우리 남북 교류 협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회원국이든 북한하고 뭐를 하려면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이 이 안보리 15개 이사국입니다.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 근데 여기는 상임이사국 플러스 뭐 이사국 4 해서 9개국의 찬성이 아니라 컨센서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상태가 돼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뭐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는 반대한다고 하면은 승인을 못 받는 게 돼버려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안보리보다 더 미국의 의사에 결정적인 그런 이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보리야 뭐 중국 러시아의 의사가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데 이 대북 컨센서스 그 대북 제재 위원회는 뭘 완화해 주거나 면제해 주려면 어떤 승인을 해줄 때 하여튼 미국만 반대해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뭘 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태죠. 이제 미국의 그
대북 제재 관련된 그 개별 법규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국에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크게는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제재, 또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제재법들, 또 테러 지원국에 대한 제재법들, 대량 살상 무기를 수출하거나 확산하는 것과 관련된 제재법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요 앞에 근거에 걸쳐져 있는 법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기존의 이러한 법들 중에 북한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예를 들면 뭐 그 미국 안보를 위협한 국가에도 해당되고 사회주의 국가에도 해당되고 또 테러 지원국이기도 하고 대량 살상 무기 수출에 또 관련돼 있고 이래서 북한이 여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적용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들을 쭉 뭐 북한에 대해 보면 한국 전쟁 시기부터 시작됐어요. 5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8년도에 북한이 이제 기존에 적성국에 포함이 돼 있었고 테러 지원국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 해제해 줬어요. 해제해 줬다가 2017년도에 김정남 뭐 테러도 나오고 뭐 오토범죄 사건도 있고 이러면서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적성국으로는 다시 재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성국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테러 지원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부터 기존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제재에서 일반 경제 제재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랬죠. 2016년부터 미국이 북한을 직접 겨냥한 법을 제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2016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 여기서 말하는 적성국들은 이란과 러시아, 북한 3개국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아시아 안심법 이런 것들을 쭉 제정을 하고 또 여기에 근거한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정명령 뭐 그다음에 미 재무부 자산통제국의 대북 제재 규정 이런 거에 의해서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이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이나 아시아 안심법이나 이렇게 뭐 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아시아 안심법의 내용에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미국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 원비호법이 2017년부터 계속 상정이 되다가 2019년 12월 20일자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가 되는데 이 법은 북한하고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다 동결할 수 있게 돼 있고 계좌 개설도 제한되고 또 북한과의 합작 투자 또는 투자 금지 뭐 이런 어떤 금융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제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위반하면은 국가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서 처벌하는데 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뭐 어떤 제재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뭐 제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의회에 계속 상정되는 법안들이 대량 살상 무기만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주지 말자라는 법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그 제재의 내용에 따라서 보면은 결국은 그 우리가 현 정부 들어와서도 얘기가 있던 공공인프라 사업은 제재 면제다 하는 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인도적 지원도 대북제재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뭐 이런 상태죠. 그래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하겠다고 계속 하는 것 나온 정책들은 대부분 이런 제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심각한 것은 이제 미국이 좀 주도적으로 안보리를 뭐 이렇게 이끌어왔고 그런데 미국의 대북 제재 중지 및 해제 요건을 보면은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제4장에 제재를 1년까지 중지할 수 있는 6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위조 화폐 문제, 자금 세탁 문제, 또 유엔 안보리 준수도 해야 되고 또 북한에 뭐 이렇게 그 유괴된 사람들, 납치된 사람들 다 또 송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해야 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분배가 제대로 돼 있는지가 또 입증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 조건이 개선되고 이러한 사항을 대통령이 다 관련된 증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입증을 했을 때 1년 단위로 제재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재를 완전히 미국이 해제해 주려면은 이 대량살상 무기가 다 이제 그 폐기가 돼야 됩니다. 생화학 무기, 방사선 무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핵무기 외에도.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모든 북한 주민들 다 수감자들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적 정치 활동에 대한 검열도 중단해야 되고, 또 공개되고 투명한 대표성 있는 사회를 정립해야 되고, 또 북한에 유괴되거나 납치된 사람들도 다 풀어줘야 되고, 뭐 이런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의회에 입증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대량 살상 무기 일부 좀 이렇게 어떤 진전된 조치가 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뭘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대통령 권한이 상당히 강했죠. 근데 2016년 이후에 미국 의회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강화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 조치를 받은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이란, 리비아, 쿠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 중에 중간에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제재 완화해 준 적이 없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그 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쭉 보면 결국은 원인을 해소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했을 때만 제재 완화나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의 벌크 캐시 문제를 해결하면 가능하다든가, 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 개성공단이 재개해야 된다는 논리적 근거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미국의 제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입니다. 2019년에 우리 그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미국 하원 외교위에 찾아갔었죠. 이 얘기했다가 미국에서는 그냥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죠. 북한의 그 핵 문제가 CVID의 그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지가 확인됐을 때만 다시 열릴 거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특히 지금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 개성공단 재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로 제시한 미국 법의 7,802조라는 것은 사실은 이 조는 무슨 제재 면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그 자유화를 위해서 만든 북한 인권법에 있는 목적 조항이에요. 목적 조항인데 그 중에 일부만을 잘라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화면에 있는 조문이 북한 인권법 목적 조항인데, 이게 연방법으로 가면 7,802조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5번에 보면은 민주적 정부 체제 하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한 진전을 촉진한다라는 게 북한 인권법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에 민주적 정부 체제 하에서 요 문구는 빼고 뒤에 한반도 평화 증진 평화 통일 진전 요거만 강조한 그런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지금 안보리랄지 미국의 제재가 다 풀린다 해서 또 다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전략물자 수출 통제 문제는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문 닫기 전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북한하고의 교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비확산 체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교역 사업은 또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안보리 제재의 내용, 특히 거기에 기초해서 그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미국이 만든 개별법의 구체적인 내용, 거기에 근거한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 제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재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된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거죠. 기존의 핵은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2016년 이후에 발효된 5개의 안보리 제재만 해제해달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대부분은 국내에서 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 상당수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재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북한이 유엔 헌장상의 그 평화 활동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 하는데도 안보리결을 위반해가면서 핵을 계속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서 초래한 겁니다. 원인 제공자는 북한인데 해결은 다른 데서 찾고 있어서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해소시키지 않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만 또 다른 방향의 정책을 계속 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제의 그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는 거죠. 물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대화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핵이 없더라도 현재 북한 체제를 미국이나 남한 정부가 뭐 붕괴시키거나 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줄 그런 것을 인식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해제의 출발은 북한의 선조치라고 봅니다. 물론 그 선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잘못은 저쪽이 하고 그 원인을 우리 쪽에서 찾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각자의 그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이랄지 교류 협력에 대한 생각이랄지 철학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떤 게 해답이라고 제시하기는 어렵고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어떤 뭐 진짜 그 명가의 보도 같이 딱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벌써 누군가 제시를 하고 해결을 했겠죠. 근데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마이크 상태가 조금 초반에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살펴봤고 앞으로 이제 법학을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이 안보리 결의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북한 문제 또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